옛날 옛적 먼 산골 마을에 태평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태평은 특이하게도 마을 사람들과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는데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밭은 언제나 풍요로웠고 집은 항상 평온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태평을 존경하고 그에게 조언을 구하곤 했습니다. 하루는 격렬한 폭풍우가 마을을 덮친 이후 마을 사람들은 농밭과 집들이 망가져 깊은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소란스럽고 혼란스러울 때 태평의 집만은 여전히 평온해 보였습니다. 궁금증이 폭발한 마을 사람들이 태평에게 달려가 물었습니다. 태평 형님, 어찌하여 당신의 밭은 언제나 이런 재해에도 손상 없이 남아있습니까? 태평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자연이 그리는 그림을 사랑하고 그 속에서 하늘의 뜻을 찾아가는 걸 좋아하오. 그저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연이 흘러가는 대로 두고 있을 뿐이오. 마을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한 청년이 조심스레 나서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형님, 우위란 대체 무엇입니까? 태평은 벽에 걸린 낡은 지도 한 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자네들이 이 지도에서 보듯이 길은 다양하오. 우리는 이 산속에서 길을 억지로 만들 필요가 없소. 자연은 우리에게 이미 최적의 길을 준 것이지 우리는 그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오.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이 바로 다가오지 않아 혼란스러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의미를 조금씩 깨달아갔습니다. 예를 들어 들판에 농작물을 심을 때 내내 씨앗을 세심하게 챙기고 필요 이상으로 물을 주거나 인공적으로 비료를 덧붙이지 않고 땅이 스스로 자랄 수 있는 때에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심각한 병이 돌았을 때도 태평은 그리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건강하고 싶다면 자연이 주는 대로 먹고 하루하루 자연에 감사하며 살라고 조언할 뿐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의 말대로 실천한 사람들은 모두 건강을 되찾았고 오히려 전보다 더 강건해졌습니다. 태평의 밭과 그가 가르친 무의의 철학은 결국 마을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농사일을 줄이고 자연을 존중하여 땅에 본연의 힘에 맡기는 것이야말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마을은 더 이상 외부의 문제에 쉽게 흔들리지 않았고 사람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유연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결국 무의라는 단어는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억지로 무언가를 바꾸려 하지 않고 자연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게 되었지요. 그렇게 하여 태평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마을 사람들의 지침이 되었고 그 철학은 다음 세대에도 전해져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의의 철학은 태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작은 마을에 큰 평화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변화는 피워내고자 하는 의지 너머에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깊은 교훈을 주고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조선시대에 퇴계 이황이라는 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학문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면 과장을 보태지도 않은 사실이지만 그가 주장한 이기이원론은 그리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를 사람들에게 쉽게 전달하고자 퇴계 이황은작은 마을에 내려가 그의 사상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 설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이황은 마을 광장에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무렵 그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 옛적에 이라는 고요한 존재와 기라는 활발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영혼 같은 존재로 모든 생명과 물건의 도덕적 가치와 원리를 결정했죠. 반면 기는 물질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로 온갖 일들을 만들어내는 힘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이 둘이 만나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가 말하길 기야, 너는 참 활발하고 힘이 넘치는구나? 하지만 너의 힘은 방향 없이 쓰여질 때가 많아 걱정이 된다. 내가 길잡이가 되어주겠다. 그러자 기가 웃으며 형님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형님, 저는 형님 덕에 생동감을 얻고 형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저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어 나가 봅시다. 그렇게 둘은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황은 잠시 이야기를 멈추고 모여든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와 기는 협력하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했소. 산천초목은 기의 물질과 에너지를 통해 자라났고 그 속에는 이의 도덕성과 원칙이 스며들었지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소. 사람들은 길을 통해 움직이고 이를 통해 생각하며 올바른 길을 찾았소.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퇴계 이황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어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황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이와 기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행동에서 우리는 기의 에너지를 사용하지만 그 방향은 이를 통해 찾아야 합니다. 이는 곧 도덕적이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지요. 우리가 이가 제시하는 도덕적 지침에 따라 행동한다면 참으로 아름답고 성공적인 삶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대할 때가와 기의 조화를 생각하며 배려와 존중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황은 이러한 모습을 보며 흐뭇한 마음으로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그렇게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후세까지도 두고두고 전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이기이원론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서 어떻게 의미 있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일깨워주기 위한 태계 이황의 지혜였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조선시대의 어느 마을에 호기심 많고 총명한 소년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수종이었으며 사람들은 그의 마음속에 항상 수많은 질문이 가득하다고 하여 그를 호기심 소년이라고 불렀습니다. 수종의 머릿속에 자리 잡은 가장 큰 물음 중 하나는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삶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종은 마을을 지나가는 유명한 유학자 율곡 이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율곡은 그 지역을 지나던 중 잠시 머무르기로 했고 그의 이론에 대해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 수종도 있었습니다. 수종은 율곡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주의 원리와 우리 인간의 도덕적 삶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요? 율곡은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다. 수종아, 내가 너에게 재미있는 비유로 설명해주마. 우리는 모두 거대한 연극의 무대 위에 서 있다고 상상해보자. 이 연극은 우주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며 각자는 무대 위에서의 역할을 맡고 있다고 본단다. 이 연극의 대본은 바로 이고 배우들은 기라 할 수 있지. 수종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율곡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우들이 대본 없이 무대에 오른다면 어떻게 될까? 율곡이 물었습니다. 분명히 혼란과 무질서가 생기겠지. 대본? 즉 이는 우리가 따라야 할 우주의 본질적 원리와 규범이야. 하지만 대본만 있다고 연극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지. 배우, 즉 기가 무대 위에서 대본을 실제로 연기할 때 비로소 관객이 이해할 수 있는 연극이 될 수 있는 것이야.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이화기는 어떻게 작용하나요? 수종이 물었습니다. 우리의 도덕적 행위는 이 대본에 따라 행동하는 배우라고 생각하면 된다. 우리는 각자의 역할에 따라 선하고 옳은 행동을 해야 하지. 그것이 바로 이의 명령을 기가 실현하는 과정이야. 율곡은 잠시 말을 멈추고 주변의 자연을 가리키며 말했다. 마치 저 나무들이 뿌리를 깊게 내려서 건강하게 자라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올바른 일을 심어야 해. 그래야만 우리의 매일의 행동, 즉 기가 올바르게 발현될 수 있거든. 수종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우리의 삶은 우주의 대본을 정말 감명 깊게 연기하는 연극과 같군요. 율곡은 자리에 함께한 마을 사람들과 수종에게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무대 위에서 각자의 역할을 잘 해내야 할 책임이 있단다. 대본을 이해하고 최선을 다해 연기하며 서로의 연기를 도와주는 것이지. 그날 이후로 수종은 율곡이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기호발설의 원리를 우리 모두의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아름다운 연극에 비유하며 서로의 삶 속에서 책임을 다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조화로운 삶임을 일깨워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며 각자의 삶에서 이와 기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뜻깊은 교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 평화로운 마을에 칸토라는 이름의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칸토는 뛰어난 철학적 사고로 유명했지만 그의 철학적 요정은 매일 일어나는 소소한 사건들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칸토는 마을 광장에서 열린 커다란 축제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축제는 밝게 빛나는 등불과 다양한 음식 그리고 신나는 음악으로 가득했으며 모든 마을 사람들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축제 도중 칸토는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다리 근처에서 벌어지는 일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다리 앞에는 사람들이 지나갈 때 매번 등장해 계획을 바꾸고 있는 한 남자 이름하여 페스고가 있었습니다. 페스고는 다리를 건너려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지나가려면 저는 항상 진실만을 말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라는 조건을 걸며 그들이 그의 말을 믿도록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모든 사람에게 진정가치 있는 법칙인지에 대해선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칸토는 이 사건을 접하며 정원 명령에 의거 자신만의 접근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만약 내가 페스고를 믿고 그의 말대로 다리를 건넌다면 그것이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는가? 즉, 모든 사람들이 페스고의 말을 믿어야 하는가? 칸토는 보편적 법칙의 가능성을 고민하던 중 페스고가 실제로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중요한 것은 페스고의 말을 믿는 행위 자체가 보편적인 도덕 원칙이 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칸토는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가 말했다. 여러분, 우리는 페스고의 말을 무조건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를 믿는 것이 옳으려면 그 믿음이 언제나 보편적 법칙이 되어야 하고 모든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단지 한 사람이 주관적인 요구일 뿐입니다. 이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지금까지 페스고에게 휘둘렸던 것이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칸토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자주 있곤 하는 사실은 진정한 도덕적 행동은 그 자체로 옳고 보편적 원칙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도덕적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칸토의 조언을 명심하게 되었고 서로의 행동이 보편적인 도덕 법칙이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마을의 문화로 자리잡아 누구나 정원 명령을 나침반 삼아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주민들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칸토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전해졌으며 그의 지혜는 다른 마을로도 퍼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칸토는 자신의 이름을 따만든 신념을 통해 세상에 빛이 되었습니다.